사실 미국 같은 경우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반도체 기업도 올라가지만 마이크론도 올라가지만요. 이 건설 회사들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로 임대업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 주가들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다 병목이거든요. 모든 것은 병목을 통해서 기업은 떼돈을 법니다. 또 전기도 부족하죠. 곳곳에 병목이에요. 지금 병목이 있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병목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챗 GPT가 세상을 바꿨다면 이제는 이 AI가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올 차례입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차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피지컬 AI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K로봇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수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블루닷 AI라고 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AI를 연구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경제학하고 경영학을 전공을 하고 들어왔고 관련된 테크 기업에서도 일도 하고 공조직에서도 공무원으로도 잠깐 일을 하고 이렇게 창업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크 기업에서도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피지컬 AI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로봇의 발전 과정을 이제 쭉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1980년대부터 사실은 로봇은 저희 곁에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도 또 사실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산업용 로봇을 사용을 하고 있어 왔죠. 그런데 이러한 산업용 로봇의 특징들 지금 전 세계적인 중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진행하셨던 것은 이른바 엔드-투-엔드 AI가 아니었어요.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테슬라 FSD도 버전 12부터 엔드-투-엔드 AI로 가고 있고요. 중국의 샤오펑이라는 데도 엔드-투-엔드 AI로 가고 있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특히 작년부터 엔드-투-엔드 AI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사실 이 개념을 만들었어요. 엔드-투-엔드. 그래서 이 개념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이해하시면 앞으로 있을 피지컬 AI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 모든 걸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쪽 엔드는 인지하고 인식하는 거에는 AI를 썼던 겁니다. 즉 이 제품이 불량품인지 아닌지 또는 앞에 자동차로 치면 빨간불인지 아닌지 앞차와의 거리는 어떤지 도보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인식하는 건 AI가 정말 잘합니다. 특히 카메라로 비전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비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카메라로 하는 거고 여기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죠. 자동차에는 라이다가 있을 수도 있고 공장에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열 감지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음파를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센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지금 상황을 인식하는 거는 지금까지 AI들이 많이 활용되어 왔었고 너무나도 잘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와서 지금 빨간불인데 나 어떡하지라고 했을 때 인간이 입력을 해준 거예요. 그럼 멈춰야지. 앞차와의 거리는 항상 이 정도는 유지하도록 해 라고 인간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지시를 해왔습니다. 네네.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AI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드-투-엔드 AI라는 것은 이 행동하는 것까지 판단하고 액션하는 것까지 판단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속도감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 플래닝도 해서 계획해서 그거대로 행동하는 것을 엔드-투-엔드 AI라고 하죠. 그러면 이 행동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보니까 빨간불에는 인간들이 다 멈추네. 앞차와의 거리는 이 정도는 반드시 유지해야 안전하겠구나.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규칙을 AI가 찾아내는 것, 가장 기초적인 것을 찾아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투-엔드에는 인식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하는 AI를 엔드-투-엔드로 얘기를 하는 거고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가 챗GPT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제미나이는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대 언어 모델은 행동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 인간과 함께 행동을 한다는 거고 이게 바로 피지컬 AI가 이런 자율성까지 가지면서 행동하는 세계로 들어온다는 것,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는 거고 이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로봇과는 진적으로 다른 새로운 로봇이 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뭔가를 잘 만들어내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뿌려 놓으면서 도로를 다 학습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학습하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정에까지 로봇이 보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은
다 인테리어가 다르고 네, 그렇죠. 뭔가 다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데이터를 어떻게 축적을 해야 될지. 언젠가는 집에 로봇이 들어와서 차도 끓이고 네. 설거지도 하고 나이가 아프면 병간호도 해주고 애기도 돌보고. 애기도 돌보고 다 해주면 얼마나 꿈과 같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제 투자도 하시고 뭐 하시려면 엣지 케이스라는 단어, 엣지 케이스, 희귀 사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차 운전을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파란 하늘이 보이는 맑은 날은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정말로 안전하게 사람들이 규칙을 지켜나가는 그런 도로에서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여기에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AI도 이걸 학습을 하면 빨리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알아요. 보통 교통사고도 인간도 언제 일어나냐면 희귀 사례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빙판길이 생겼다든지 갑자기 안개가 쫙 자욱하게 낀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은 빈도수가 약합니다. 낮습니다. 빈도수가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적다라는 거고 거기서부터 행위를 뽑아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자율주행이 다 온 것 같으면서도 계속 자율주행이 막판까지 안 오는 건 뭐냐면 이 희귀 사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고 이 희귀 사례를 해결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희귀 사례 부분에서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정은 인류가 생존하는 공간 속에서 가장 희귀 사례가 많습니다. 그쵸. 이런 것에서 규칙을 뽑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목표는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만 제일 먼저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피지컬 AI가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은 공장이죠. 여러분 공장은 대단히 규칙화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조 공장에서는 되게 안전 규칙이라고 해서 꼭 철모 이 모자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될 길, 인간이 행동해야 될 수칙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이걸 벗어나면 항상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조심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빨리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공장 현장에는 로봇이 빨리 투입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엣지 케이스 사례가 별로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장에서 뭐 로봇이 들어가면 사고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공장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여기에는 충분한 그 데이터가 행위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가정에 들어오는 것, 하우스홀드에 들어오는 것은 아마 인류의 마지막 목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어쨌든 이 피지컬 AI를 위해서 각국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 중국, 한국, 뭐 일본 다양한 나라들이 있을 텐데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는 어딘가요? 어디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뭐 유니트리라든지 뭐 에지봇이라든지 이런 데도 판매는 하고 있지만 전 세계 로봇 시장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80%를 만들고 있다지만 아직까지 이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가 완전히 상용화됐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1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강력한 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다양하게 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라고 해서 아마존을 창업했던 제프 베조스가 최근에 작년 11월에 CEO로 복귀하면서 만든 회사가 바로 그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 불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이건 뇌만 만드는 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투자했다고 하는 뭐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회사 기업 여기도 LG전자도 아마 투자를 했을 거예요. 소프트뱅크도. 그다음에 뭐 스킬드 AI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드밴스드 머신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MI 이런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크게는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하고 있는 제미나이 로보틱스. 제미나이 로보틱스는 구글이 만들고 있는 피지컬 AI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이 아틀라스의 뇌는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뇌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똑같은 거죠. 뇌도 만들고 바디도 만들고 이제 바디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뭐 여러분 많이 보셨던 피규어 AI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트로닉스가도 있어서 아폴로라는 것도 만들고 있어서 이거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도 좀 몇 개 존재하고 있고요. 뭐 중국에도 바디를 만드는 곳은 대단히 많다는 거 유니트리라든지 에지봇이라든지 대단히 많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씩은 있지만 아직까지 대규모라든지 특히 한국은 인텔리전스 부분에서 피지컬 AI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막 만들어지는 단계라고 보고요. 좀 있으면은 이렇게 짝짓기 페어링이 많이 될 거예요.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짝짓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곧 짝을 찾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부분을 이제 짝을 찾아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먼저 뇌를 완성하느냐. 아직 뇌가 여러분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뇌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가 누가 먼저 완성되는가에 따라서 짝짓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어딘가랑 짝짓기를 해야지 본인들이 뇌를 만들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국에서 이 피지컬 AI를 만드는 곳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기업들과 짝짓기를 할 거고 중국 내부에는 피지컬 뇌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페어링 되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한국이라든지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는 유럽 이런 식의 큰 하나의 피지컬 AI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는 중국은 독립적으로 자신들의 바디와 자신들의 브레인을 만들면서 하나의 그 생태계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판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봇 투자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반도체 하면은 뭐 실적 잘 나오는지 이런 것만 체크하면 되는데 로봇은 누구랑 파트너십을 잘 맺어서 시너지를 얼마나 잘 내느냐 이런 그렇죠. 것까지 다 따져봐야 그런 되는 것도 거죠. 보셔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AI 투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수익을 보셨던 부분은 사실은 AI 병목, 바들렉이에요. 네.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병목을 발생시키죠. 수요는 높은데 공급자가 적으면 공급자는 얘는 10,000원짜리를 팔아서 2,000원을 남겼는데 수요자가 많네? 그러면 2만 원에 팔까? 네, 네. 그럼 12,000원이 이익이잖아요. 2만 원도 살려는 사람들이 줄 섰네? 오케이 3만 원. 그럼 22,000원이 수익인 거예요. 이렇게 돈 번 데가 어딥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GPU를 비싸게 팔았죠.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릴 때 우리도 같이 올리자 그래가지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이번에 엔스로픽의 클로드, 엔스로픽 클로드 이틀 전에 뉴스 나왔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전면적으로 쓰기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엔스로픽 클로드가 2분기 때 수익을 냈어요. 4, 5, 6월에 이미 수익을 내고 있어서 원래 2027년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었는데 2026년 2분기 때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엔스로픽도 30% 가격 올려버렸어요, 기업들한테. 왜요? 엔스로픽 쓰겠다는 사람들 줄 서 있는데 공급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요즘 변압기도 만들고 있는 LS 전기도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왜요? 변압기도 데이터 센터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병목이 발생한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냐? 한국의 데이터 센터가 91개 있습니다. 미국에 4,000개가 넘게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인허가 나서 지금 짓고 있는 게 1,000개예요. 물론 1,000개를 다 못 질 거예요. 왜요? 1,000개를 다 질 수 있는 지금 건설사도 부족해요. 그래서 건설사 주가도 올라갑니다. 거기 들어갈 구리도 부족하고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냉각 장치도 부족하고요. 변압기도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네요. 다 부족하죠. 왜요? 한국에 91개인데 여러분 이걸 느낌이 가지셔야 돼요. 미국에 지금 인허가 난 데이터 센터가 1,000개라는 거예요. 1,000개를 어떻게 인류가 1, 2년 만에 짓습니까? 근데 천천히 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엔스로픽하고 오픈 AI의 그 챗GPT의 특히 기업에서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 폭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토큰 사용량이 더블로 계속 분기마다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더 빨리 짓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전기도 부족하죠. 곳곳에 병목이에요. 지금 병목에 있는 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피지컬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병목이 어디서 생길 것인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병목은 어디에 있냐면 이 로봇을 학습시키기 위한 클라우드망, 하이퍼스케일러들, 데이터 센터가 역시 병목이 발생할 겁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GPU, 여기 들어갈 HBM 다 필요한데 1차 병목이 발생할 거고 두 번째 병목은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에게는 없었지만 엣지 컴퓨팅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율주행을 할 때 테슬라의 FSD를 하기 위해서 테슬라 차량에는 지금 AI3가 과거엔 들어가 있었고 AI4가 들어가 있었고 이제 AI5가 생산되겠죠. AI6는 삼성전자가 파운더리에서 생산하기로 했죠. 왜 엣지 이 NPU 추론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대단히 고사양입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클라우드로 연결해서만 늦어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가 지금 판단을 빨리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연결했다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사고 나요. 또는 로봇이 지금 기름 밟아가지고 미끄러졌는데 나 어떡하지라고 클라우드에 보내가지고 1초 걸린다? 이걸 레이턴시라고 합니다. 지연 시간이 길면은 얘 그냥 벌써 답을 너 그때는 어떻게 행동해? 손을 짚어라고 행동하는 지침이 왔을 때 이미 넘어져서 머리는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 안에서 바로 자기 행동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고사양 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로봇에 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AI5에 대한 설계를 끝내고 지금 TSMC가 생산을 하는데 이거는 차량에 쓰일 것이 아니라 옵티머스에 쓰일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옵티머스에 지금 AI4보다 훨씬 더 좋은 고사양의 엣지 칩이 들어갑니다.
또는 엔비디아가 알파마요라는 것을 자율주행 솔루션을 무료로 뿌리겠다. 그 소프트웨어는 무료지만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다가 자율주행을 하고 싶은 모든 차량에다가 토르칩이라고 해서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비싼 칩을 갖다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칩 팔아가지고 엔비디아는 돈 벌 테니 그 소프트웨어는 무료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칩은 당연하게 병목이 들어갑니다. 이 엣지 컴퓨팅에 들어가는 이 칩들 당연히 병목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병목이 들어갈 거는 액추에이터, 뭐 모터라든지 가속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근육과 관절을 담당하는 것들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G에서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거고 현대자동차도 지금 액추에이터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지금 특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에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들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에는 생산량이 무진장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액추에이터를 구성하거나 가속기를 구성하는 모터를 구성하는 거에 들어가는 건 핵심 부품 뭡니까? 자석이에요. 근데 자석의 96%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4%를 일본이 만듭니다. 그러면 자석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한국에서 등장한다.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겠죠. 이 자석은 로봇에도 들어가지만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 드론이 국산화가 안 돼요, 여러분. 중국이 다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껍데기만 우리 한국이 만들더라도 거기 들어가는 모터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그 모터를 중국이 만들거든요. 자석을. 한국에서 여러분 자석 못 만듭니다. 과거에 만들었어요. 근데 자석 만들면 환경물질, 오염물질 나온다고 해서 다 중국으로 이전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자석을 못 만들어요.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조그만 정밀 나사, 이거 중국산이에요. 어디에 들어가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미국은 정밀 나사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재편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가장 커질 산업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사업의 부품을 중국에 의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급한 상황이 오거나 갈등이 나오고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건 뭡니까? 전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부품 안 줄래? 나사도 안 주고 히토리도 안 주고 자석 안 줄래? 그럼 우리 만약에 드론 막 생산해가지고 전쟁해야 되는데 드론 못 만드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 못 만드는 거고 경비견 로봇 못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난 병목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꿔줄 수 있는. 이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성장의 가능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 병목이 존재하는 거고 마지막 병목은 결국은 아까 말했던 뇌를 만드는 데죠. 결국 뇌를 만드는 사람들이 뇌를 주면서 구글 제미나이 로보틱스가 앞트라스한테 우리 그냥 뇌 기부할게 그렇게 주지는 않겠죠.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월 사용료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월 사용료를 구글에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틀라스는. 그럼 그걸 또 소비자들한테 받겠죠. 그 가격을 형성을 하겠지만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돈 벌었습니까? 지금까지 똑같은 거예요. 테슬라는 애플의 아이폰하고 똑같은 거죠. iOS도 만들고 애플도 만들고. 그리고 지금 현대자동차가 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갤럭시 만들지만 여기에는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구글 스토어에서 그 앱 살 때마다 수수료 다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뇌를 만드는 곳은 명확한 병목입니다. 몇 군데 안 될 거거든요. 완성을 먼저 시킬. 여기에도 병목이 되고 구글 딥마인드가 여기에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제 베조스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가 성공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성공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규어 AI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처럼 자체 뇌와 바디를 만들고 있는 곳 자체가 승리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누가 승리할지는 근데 여러 대가 공존하겠죠. 엔비디아도 뭘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토르칩도 팔려고 하니까 옴니버스라고 하는 이 피지컬 AI를 훈련시킬 수 있는 훈련 시뮬레이터를 지금 제공해주고 있잖아요. 빨리 너네들도 피지컬 AI 가라.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층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생태계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 로봇만 만드는 회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다양한 병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병목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스터디를 해나가신다라면 여러분들에게도 기회가 오지 않을까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박사님께 뭐 피지컬 AI 시대가 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고 내 직업을 대체하고 막 이런 걸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체적인 판을 일단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여기서 투자까지 이어가 보려면 병목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찾다 보면 분명한 투자에 대한 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뭐 워낙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저는 좋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반도체 기업도 올라가지만 마이크론도 올라가지만요. 이 건설 회사들 데이터 센터 지어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서비스로 임대업하는 사람들 이런 기업들 주가들도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요? 다 병목이거든요. 모든 것은 병목
병목을 통해서 기업은 떼돈을 법니다. 거기가 기업이 성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병목이라는 현상을 좀 더 깊고 넓게 보시는 것, 피지컬 AI가 만들어낼 병목이 무엇일지를 미리 보는 것,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부품 같은 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산화를 하는 게 좀 어려울까요? 아니, 해야죠. 어렵다는 건요, 기술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돼서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만들어도 예를 들자면 100개밖에 안 팔리면 시장이. 근데 중국은 만들면 10,000개씩 팔려요.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죠. 규모의 경제는 것은 가격은 둘째 문제고 비용, 생산 비용이,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집니다. 평균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00개를 팔리는 시장에서는 부품 하나 만드는데 3,000원짜리를 만들어요. 한국은 뭐 500개밖에 안 팔리고 5,000개밖에 안 팔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4,000원, 5,000원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국제시장에 나갔더니 가격 경쟁력이 중국을 못 이기니 만들어봤자 손해고 그러다 보니까 안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정학적 갈증이라는 것은 보조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인위적으로 시장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을 열어줘야 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 하던 것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액추에이터 설계가 중요하니까 설계해야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모터를 어떻게 국산할 것인가에 논의가 들어갈 겁니다. 액추에이터를 지금은 테스트용 로봇에만 들어가니 시장이 작잖아요. 근데 이 모터를 갖다가 우리 드론도 어차피 국산할 거고 전기차에 들어간 모터에 들어간 자석, 이 와이퍼에 들어가도 여러분 모터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석 들어가요. 이것도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이건 사실은 산업이 국가가 좀 어느 정도 산업 정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모터 시장을 도메스틱 시장을 국내 시장을 우선 일단 키워줘야 됩니다. 일단 키워줘야 자석을 만들겠다라는 업체들 우리 한번 해볼게 이 정도면 이런 기업들이 출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합병도 일어나면서 산업이 판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 이런. 네, 사업하는 사람도 시장을 봐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출연할 가능성들이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들 반드시 다양하게 출연할 겁니다. 네. 지금부터가 시작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단 로봇 하면은 그나마 테슬라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있잖아요. 지금 전기차도 만들고 있고 네. 로봇도 만들고 있고 네. 최종 목표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 X하고 합병할 거다 뭐 이런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시죠. 합병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도는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기업을 미국 정부나 유럽연합도 합병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합병을 해줄지 말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당분간 갈 가능성이 있다. 언젠가는 합병은 끊임없이 시도하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만의 미래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번에 스페이스 X가 상장하면서 이 S1 문서를 미국 증권거래소에 내면서 자기네들 어떤 기업이라고 했냐면 우주 기업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AI 기업이라고 했어요. AI 기업. 여러분 스페이스 X가 자신의 정체성을 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앞으로 자기네들이 바라보고 있는 잠재 시장 TAM이라고 하죠.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을 규모를 뭐 29조 달러인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90%를 AI에서 설정을 했습니다. 10%만이 발사체하고 스타링크예요. 스타링크 지금 떼돈을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링크의 규모 그 전체 매출이 적을 정도로 AI 기업으로 가겠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AI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휴머노이드 작업이라든지 AI를 발전시키는 시장을 계속해서 열어가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테슬라는 이미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기차 회사에서 이미 자율주행과 로봇 회사로 전환을 하겠다고 2024년에 선언을 했어요. 2024년에 선언했지만 선언한다고 그 다음날 이루어지지는 않죠. 지금 스페이스X도 우리는 우주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이야 라고 목표를 설정한 것이지 지금 재무제표 까면 AI 기업이에요. 우주 기업이죠. 로켓 발사하는 발사체 기업이고 스타링크하는 운영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런 큰 방향성으로 볼 때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I와 로봇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옵티머스가 시장에서 매출을 1원도 1달러도 못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로봇 기업이라고 할 수 없죠. 재무제표상으로는 무조건 자동차 기업이죠. 여기다 요즘 에너지가 추가된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재적 성격과 미래 성격을 구별하는 건 좀 다르지만 사실 테슬라 주가가 전기차 회사인데 이렇게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죠. 자율주행과 로봇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죠. 재무제표적으로 받쳐주는 걸로 주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대치로 주가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시장이 요동칠 때 테슬라의 주가는 한 2배 정도 더 큰 진폭으로 요동치는 이유는 여기에 기대, 심리 요소만으로 주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죠. 현대자동차의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것 아틀라스 때문이잖아요. 아틀라스는 여러분 재무제표상으로 1달러도 1원도 지금 현대자동차의 재무제표에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이 기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앞으로 진폭이 있을 때마다, 시장이 진폭이 있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은 더 큰 진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아직까지 로봇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지만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동차 기업. 그래서 되게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도기적 상황.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는 어느 정도 다 끝났지만 실적이 찍히는 회사들은 이제 정말 숫자가 나오는구나 하면서 주가들이 이제 많이 펌핑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는 일단 성장주기 때문에 기대를 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아직 실적은 안 나와요.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시간상으로는 계속 늑대가 왔다고 맨날 거짓말 치는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늑대가 언제 올 거냐라는 거죠. 이거를 예를 들면 JP 모건 같은 경우 최근에 반영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JP 모건은 엄청나게 유명한 테슬라에 대한 비관적 투자자였어요. 목표 주가가 200달러가 안 됐어요. JP 모건이. 근데 최근에 JP 모건이 400달러 이상으로 수정을 했죠. 근데 그 이유는 옵티머스와 로보택시를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매출의 재무제표에 찍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선 FSD 자체가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여기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겠죠. 여기에도 흔히 말하는 리커링 레비뉴, 즉 반복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재무제표장에서 지금 현재상으로는 테슬라 재무제표 크게 봤을 때 자동차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서비스가 있죠. 서비스 내에도 The Other, 그러니까 기타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이 기타가 본격적으로 FSD라든지 로보택시로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 거고 이것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JP 모건이 목표 주가를 지금 수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올 여름 정도에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름 정도에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모델 S와 모델 X가 생산되는 라인을 없애고 중단시키고 여기에서 옵티머스 생산 라인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교체를 해서 생산되려면 최소한 3,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여름 정도부터 초기 모습들이 등장할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또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로 가서 공장에서 학습용 로봇으로 대량 생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바로 재무제표는 찍히지 않고 여전히 비용이겠죠. 여전히 비용이겠지만 뭐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생각하기에 이거는 대단히 임박한 매출에 임박한 출시 직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아주 펀다멘탈의 변화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오지 않는 이상 테슬라의 주가가 점프업하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고 아마 그것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아마 올 여름 전후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는 테스트 단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최근에 오스틴의 활동 영역을 웨이모보다 더 크게 키웠잖아요. 근데 물론 차량 다니고 있는 건 59대밖에 안 돼요. 10배가 웨이모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뽑고 있는 운영 인력이라든지 짓고 있는 주차장의 규모라든지 이런 규모로 봤을 때는 대단히 이제 확장세로 가기 위한 주차장을 확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월드컵 때 조금의 모습들이 더 드러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올 여름 지나면 로보택시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마 재무제표상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거고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테슬라의 어떤 상승 국면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신기술이 등장하면 되게 신기하다, 빨리 경험해보고 싶다 하지만 또 이제 의심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분명히 그 신기술에 대한 것들도 과연 이제 옵티머스가 만든 자동차 괜찮은가, 로보택시 괜찮은가 이제 검증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살짝의 잡음이 생기면 이게 계속 또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럼요. 사고라도 나고 인명피해라도 난다? 그럼 주가는 그냥 바닥을 향해서 내려갈 겁니다. 비교도 하죠. 웨이모가 낫냐 테슬라가 낫냐 뭐 비용 구조에서 테슬라가 낫다 뭐 이런 주장도 하는데 비용이 중요하지 않죠. 결국은 자율주행의 궁극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이 편하게 운전하는 것도 존재하지만 사고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얼마만큼 빨리 사망과 부상의 이 숫자를 줄이는 데 기여하느냐예요. 그러면 자 웨이모가 더 많이 줄일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많이 줄일까요? 그래서 저는 웨이모가 한 대당으로 볼 땐 더 많이 줄일 거라고 봐요. 왜요? 거기는 라이다도 달고 있고 센서도 많이 달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 웨이모가 예를 들면 줄일 수 있는 기여도가 한 대당 1.5라고 만약에 기여도가 1.5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를 들면 웨이모가 1000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5 곱하기 1000이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만약에 기여도는 1.1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모가 훨씬 더 기여도가 좋아요. 기술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비교할 때 지금은 59대밖에 안 되지만 테슬라가 여기 곱하기 59밖에 못 하지만 웨이모는 1000 하는데 테슬라가 여기다 곱하기 10,000을 하거나 10만을 하거나 100만을 하거나 200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기여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더 커지겠죠. 그렇죠. 항상 시장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로는 스케일러빌리티. 규모의 경제를 비용에서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도 규모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스 마켓, AI 국면, AI 자율주행, 그다음에 옵티머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엄청난 논쟁들이 있을 거예요. 당시에도 포드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유령 옷을 입고서 자동차를 금지하자. 사람 죽이는 거니까. 사람 죽이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킬링 머신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반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하게 자율주행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을 거라는 거고 이 흐름들을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극복하면서 인류는 가는 것이지 짜잔 FSD 나왔으니까 이제는 완벽해? 그런 기술은 인류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혹시 테슬라가 지금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우주 인프라 다양하게 다 인프라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데이터 센터의 병목과 칩의 병목이 있었죠. 먼저 GPU와 HBM의 병목이 발생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병목이잖아요. 여러분이 병목이 어떤 후방 효과가 있냐면 또는 파생 효과가 있냐면 요번에 BID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비용을 26%를 인상을 했어요. 원래는 되게 저렴하게 간다 그랬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램아게돈이라 그래요. 램 저장장치 아마게돈 연결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저가 노트북 보급형 스마트폰 시대는 끝났어요. 다 프리미엄으로 가나요? 아니 여기 들어갈 저장 장치가 너무 비싸졌어요. 이제 여러분 GPU하고 HBM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올해부터는 에이전틱 인퍼런스라고 해서 제가 일을 시키면 16시간 동안 일을 끝내요. 그게 요즘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막 8시간 동안 작업하고 이때는요 HBM하고 엔비디아의 고사양 GPU가 필요 없어요. 고사양 GPU하고 HBM도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겁니다. 학습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답변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엣지 컴퓨팅도 있어야 됩니다. 고사양 칩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8시간 걸려서 답해주는 건 완성도가 좋아지 빨리 안 해도 돼요. 여기에는요 여기가 전체 병목이다 보니까 구형 램하고 구형 낸드 플래시하고 다 갖다 써요. CPU도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어디 가야 될 거예요? 자동차에 들어가야 되고 노트북에 들어가야 되고 스마트폰에 들어갈 거 여기다 다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줄 게 없는 거예요. 이 가격도 띄었어요. 그러니 흔히 말하는 저사용 램과 저사양 칩을 써가지고 저가용 폰을 만들었는데 이게 저가용 칩이 없고 저가용 메모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저가형 스마트폰이라든지 저가형 노트북은 없고요. 자동차에 들어갈 반도체 칩값도 올라갑니다. 엄청난 이 병목이 파생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뭘 했습니까? 왜 AI5라든 AI6를 본인들이 만드냐? 삼성은 자신들의 되게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얘기하고 TSMC도 믿을 만한 파트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주면 어떡할 거야? 또는 가격을 더블로 부르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러면 테슬라의 모든 차량이나 옵티머스 가격 등 같이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옵티머스의 초기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자기네들은 칩 가격을 누르고 싶다는 건데 전체 시장을 누르는 건 관심 없고 옵티머스의 가격은 이 정도로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칩이 반드시 저렴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딱 돌아가는 걸 보니까 칩 가격이 내려갈 일이 만무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이 아무리 믿을란 말하면 뭐예요? 테슬라에 우리가 너희들한테 원래 가격에 저기 싶지만 너무나도 지금 수요가 많아. 공급은 적고 미안하지만 가격 조금만 올릴게 2배.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시장이니까요. 시장 논리니까요. 그럼 테슬라가 울며 겨자 먹기로 2배 받겠어요? 아니 그럴 줄 알고 우리는 칩을 또 만들고 있었지. 우리 거 갖다가 그냥 꽂을게. 너네 거 2배 할 바에야 우리 사실 너네 거보다 우리가 조금 비싸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너네 거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너네가 2배 올리면 너네 거보다 우리가 더 싸. 우리 거 꽂을게. 이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팹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에서의 병목 없이 가격을 경제성 있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이러한 전략하에서 테슬라는 지금 테라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스페이스X하고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 스페이스X가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것도 지상에 있는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보다는 우주 데이터 센터가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있는 데이터 센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변압기도 병목이 생겨서 변압기 가격도 2배예요. 여러분 구리 가격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가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로 가는 것이 더 저렴해지는 항상 가격은 여러분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테슬라나 스페이스X는 이 바로 현재 병목에 걸려버린 이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서 자신들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방향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생각할 때는 테슬라, 네. 일론 머스크는 네.
아, 돈도 많은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네. 하고 너무 욕심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도 병목에 약간 집중을 하면서 이런 큰 판을 짜고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 옵티머스가 병목에 걸리면 못 가요. 그렇죠. 이걸 풀기 위해서도 했지만 근데 여기가 병목이네. 우리 것도 풀지만 남는 거 갖고는 장사도 할까? 스페이스X가 팔콘 9이 어떻게 성공했냐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띄웠어요. 근데 이걸로는 경제성이 안 나고 일주일에 2번 띄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 띄우면 여기 가지고 갖고 갈 위성이 없어요. 하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띄워요. 그런 거 어떻게 했어요? 그럼 우리 위성 띄우자. 그래서 만든 게 스타링크예요. 남는 시간에는 다 스타링크 자기 거 띄운 거예요. 그랬더니 스타링크가 가득 차버린 거죠. 완전. 이게 여러분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아마존이 이거 했어요. 아마존이 아마존닷컴에서 책 팔고 물건 팔 때 크리스마스 때는 어머 서버가 원래는 10대면 됐는데 30대, 40대 더 필요한 거예요. 했더니 평상시에는 남아도네? 이거 낭비해? 야 이거 어떻게 좀 해봐. 아 그러면 우리가 안 쓰는 동안 임대하죠.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최초의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병목도 해결하면서 네. 돈도 벌면. 돈도 버는 거죠. 이 구조로 가는 것이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고 똑같은 로직을 반도체 칩에도 적용하는 거고 데이터 센터에도 적용하는 것이 테라팩과 우주 데이터 센터라는 거예요. 왜요? 위성도 그러니까 로켓도 그런 식으로 키운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은 발사해야 뭔가 1kg당 또는 1톤당 가격을 낮출 수가 있는데 도저히 2번 빌성하면은 그냥 혼자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면 올라가서 위성을 띄워줘야 돈을 버는데 띄워줄 위성이 없어. 그럼 우리 거 만들어 그럼. 당분간 좀 돈이 들겠지만 이거 근데 이걸 뭘로 할까? 인터넷 서비스 하지 뭘. 그리고 이거 많이 하다 보면 인터넷 돈 버네? 이거 그럼 통신까지 하지 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너무 좋은 인사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시대를 볼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이미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 지금 등장하고 있고 새로운 저희는 산업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무진장 병목이 중요해요. 처음에 한국이 고속도로 만들 때는요 콘크리트가 병목이었어요. 그래서 시멘트 업체들이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 고속도로를 짓다가 정주영 회장이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 만들면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보니까 누가 돈 벌겠냐면은 나중에는 자동차 만드는 업체가 돈 벌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진 기업이 현대자동차예요. AI는 이제 초입입니다, 여러분. 초입이잖아요. AI가 혁명이 완수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스마트폰은 지금 대단히 성숙된 시장이잖아요. 그게 뭘로 얘기하냐면 스마트폰 없으면 우리 생활이 불편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무리 여기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자동차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스마트폰 없이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요즘 AI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직 혁명이 확산된 것이 아닌 거죠. 아직 AI 혁명은 이제 시작되고 있다.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피지컬 AI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치로 지금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시작되면 더 큰 시장이 열릴 거예요. 더 큰 시장이 열릴 거고 그곳에서 병목들은 계속해서 마치 이 도미노 이펙트처럼 이게 쓰러지듯이 계속 병목이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하게 벌 때까지는요 병목이 계속 있어요. 이 병목의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고 탐구하신다라면 기회들이 오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오늘 진짜 너무나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병목이라는 키워드에서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신 오늘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